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금 막 우리 증시 마감됐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06% 강보합권 마감이네요. 5,224포인트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 들어서 2시 반 이후로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갔습니다. 1.29% 하락했네요. 오늘 1,14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코스피에서 개인 매수세 1조 원 넘게 매일매일 지금 매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실 근데 개인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그렇죠. 이걸 개인 매수세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ETF를 빙자한 개인의 매수세가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도 1조 3천억 원 기간의 매수세가 찍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들이 2조 2천억 원을 샀어요. 다만 걸리는 건 오늘 외국인이 너무 많은 양을 팔았다. 일단 한 주 마무리 해보는데요. 다음 주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답게 코스피가 장중 5,300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객 예탁금이 103조 원까지 증가했고 또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이 확정되면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반면 주말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나올지 그 경계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 코스피 0.06% 오르며 5,224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1.29% 하락하며 1,1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300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하락폭을 키운 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도세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 오늘 4,255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였습니다. 개인은 2조 2,976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은 2,249억 원 팔며 팔자 포지션, 개인은 9,824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시총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장중 92만 원을 뚫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기며 이제 황제주로 도약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다르게 0.12% 떨어지며 마감했고 SK하이닉스 5.57% 올라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3% 하락했는데 어제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신산업 모멘텀 속에 상승했죠.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현대차 시세가 유지됐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SK스퀘어가 7.34%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와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자로 선정하며 천무 수주가 드디어 가시화됐습니다.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보겠습니다. 최근 몸집을 불린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빠지면서 쉬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 5.69% 하락했고 에코프로도 5.5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3.95%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반도체 랠리 덕분에 리노공업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위에서 10위에 리노공업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ABL바이오는 사노피에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가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소식에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임상 중단은 아닌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강세와 함께 상승 탄력을 더한 반도체 소부장 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에서 샌디스크가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냈죠. 특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작년과 비교하면 76%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 AI가 가져오는 반도체 랠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도체주들은 든든한 정책 뒷배도 함께 가져갑니다. 종목별로 주가 보시면 한화비전 오늘 11.55% 크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의 HBM용 TC 본더를 공급하는 한화세미텍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또 낸드 미세공정이 주목받으며 PSK 오늘 12.64% 올랐고 이외에도 대덕전자 20%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패키징 부문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수혜를 많이 입은 석유 관련 주들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핵 합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낼 우려까지 나오자 국제 유가 모두 3%대로 상승률 보였고요. 또 브렌트유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유가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배럴당 3달러에서 4달러가량 상승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른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대성산업 9% 넘게 올랐고 흥구석유도 8.92% 크게 올랐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4.83%, S오일은 5% 넘게, GS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3원 20전 오른 1,439원 5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압박을 가한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이 출발에는 힘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장중에는 5,32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에는 또 강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항상 올라가다가 오늘같이 좀 빠지니까 괜히 힘도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힘을 내서 또 다음 주를 위한 인사이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김승현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승현 본부장님,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은 뭔가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을 같이 남기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좀 조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좀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조금 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번 한 달도 너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만큼 종가는 쉬어가지 않았나 기대감과 그다음에 약간의 아쉬움을 같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아쉬움을 좀 남겼다.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올라오는 동안 뭐 제대로 된 조정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장중 조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1월 달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지만 또 다음 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상승폭이 조금 뭐 예상보다는 좀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건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뭐 오늘 혹시나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셨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딱 심리적인 싶고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이란 사태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는 뭐 유가에는 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로 보면 조금은 이제 리스크로 주말 내에 또 어떤 네. 또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걸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또 2월도 힘차게 또 달려갈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90만 닉스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다른 주가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가 엔비디아의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꽤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도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소부장도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반도체 랠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지금? 네, 아직 뭐 많이 반도체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전히 상승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한 몇 년 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 시클리컬한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공장 증설해 가지고 나중에 또 혹시나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의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조금 다르게 사전 주문을 이미 받은 상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 나왔던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을 아직은 좀 잃은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훨씬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큰 형님들이 좀 주가가 좋고요. 이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말씀 주신 이 소부장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그렇죠. 것으로 보고 있고 ASML 같은 장비도 이미 뭐 내년 것까지 다 뭐 주문이 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힘 너무 강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쪽 이야기로 좀 해볼게요. SK하이닉스 오늘 종가도 지금 90만 원 선을 넘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가 이 주가 상승 자체를 따라잡지 못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임순재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표가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이 흐름이면 설 전에 SK하이닉스 100만 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에 보통 반도체 가격이 이제 기준을 잡는 게 DDR5 8기가 D램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작년 초에 1.4달러였던 것이 작년 말에 9.3달러, 그러니까 5.6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또 여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정 가격 기준으로 5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100%, 그러니까 거의 뭐 20달러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거 DDR5 8기가 정도 되면 원가가 한 3달러 정도라고 보통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거의 60%에 그렇죠.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뭐 D램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70% 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뭐 엔비디아 가격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럼 뭐 지금 높을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7배 수준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 뭐 미국에 있는 IT 기업 자체를 보면 대부분 뭐 20배 정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7배가 높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며칠 전에 최태원 회장도 한마디 거들었죠. 그럼요. 네, 뭐 SK 하이닉스 시총 2천억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뭐 시총이 오늘 넘어서 600조 정도 되니까 2,000조가 되려면 뭐 3배 정도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기대 섞인 전망까지 또 나온 네. 걸로 보면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그쵸.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새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절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안 좋은 걸 꼽아낼래야 꼽아낼 수가 없는 반도체 업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는 좀 차별화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먼저 좀 움직였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힘맞추기?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좀 크게 움직였죠. 그래 그때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갔습니다. 쉬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뭐 TSMC 실적 발표가 이후서부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지금 뭐 시장 그 영업이익 이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 180조를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의 현재 16만 원 주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혹시 특별 배당으로 인한 거는 너무 작은 부분일까요? 삼성전자는 배당 받으려고 하면 이미 기차가 떠났다고 하고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사도 또 특별 배당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매수세가 그쵸. 갈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오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 올라간 거 생각하면 1,500원 배당 뭐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금 뭐 예상 금액이 한 80% 이상 예. 지금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를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쭉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요즘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를 디램 가격 상승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밸류 받는 건 HBM4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디램은 아직도 받을 밸류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아까 뭐 HBM이나 D램이나 전부 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뭐 예.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D램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좀 덜 반영됐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 요새 반도체가 오늘 또 좀 소부장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네네. 사실 소부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 하나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럴 때 네. 사실 반도체에서는 ETF 하나 잘 꾸려놓고 있으면 되게 좋은 전략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도 ETF는 늦진 않았죠, 그래도. 그럼요. 이 우선은 그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네. 한두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원큐 200 액티브 ETF와 같이 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증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지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나는 이걸 코어로 하고 그다음에 뭐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비중이 많은 그런 ETF를 한두 개 정도 고르셔서 함께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큐. 네. 저 1분기 아니군요. 아닙니다. 1Q, 원큐 원큐입니다. 200 네. 액티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킥이 될 수 있는 뭔가 소부장의 종목 뭐가 있나요? 사실은 대표 지수를 거의 다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0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ETF로도 접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임순대 대표님 아까 계속 SK하이닉스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SK 스퀘어를 좀 시선을 돌려보면 그건 어떨까요?
일단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퀘어를 뭐 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스퀘어도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제 계열사 그렇죠.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랑 SK 지주사 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SK 스퀘어를 갖고 있고요. SK 주 SK 같은 경우는 SK 스퀘어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소부장도 너무 좋습니다. ETF도 들어봤는데 소부장 쪽에서는 우리가 좀 카테고리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전공정, 후공정 갈 수도 있고 HBM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쪽에 좀 주목하십니까 현재? 일단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양대 회사에 비해서 못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네. 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대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다 측면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투투.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투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가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가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이런 소부장들이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종목들이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레이저 관련된 쪽으로 좀 더 레이저? 식각이요? 네, 식각 관련 쪽이나 아니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미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칩을 나누는 것, 뭐 쪼아르는 것도 지금 레이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TSV처럼 이렇게 군형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대부분 다 이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장비 쪽으로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삼성 밸류체인이죠 이쪽에. 네, 그렇죠. 삼성 쪽에 좀 가까운 밸류 체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 뭐 매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진짜 주인을 좀 가려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가 참 출렁입니다. ABL 바이오가 이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던 파킨슨병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HLB도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대형주들의 악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피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임순재 대표님. ABL 바이오 지금 이 뉴스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기술 수출이 아예 뭐 무산됐다거나 그런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술 수출이 무산됐다라는 것보다는 뭐 신약 개발 일정이 미뤄졌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HBL 바이오를 살 때는 생각했던 게 사노피에서 들어간 그 ABL 301이라는 그런 약 기술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상용화가 돼서 이거에 따른 뭐 로열티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발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뭐 신약이 나온다라고 해도 상당히 늦게 나올 그렇죠. 거고요. 마일스톤도 늦게 받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로열티 수익도 상당히 미뤄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많이 땡겨 왔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실망매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알테오젠 사태가 우리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잖아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 이슈랑 비교하면 영향력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알테오젠은 로열티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이 수령 시점 불확실해지는 것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마일스톤도 그렇고 뭐 최종적으로 로열티도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로열티 수준을 못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기존에는 로열티를 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대부분 반절이었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도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용화가 미뤄지면서 그러면 이전에 상용화가 좀 일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목표 주가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 지금 미뤄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지금 당장으로는 주가 상황으로 보면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노피가 오늘 결정한 거는 지금까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걸 타겟해서 없애야 되는데 요걸 없애는 기존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머크가 이걸로 하나 결과를 내다 보니 사노피 입장에서도 우리도 좋은 기계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도입을 하면서 일단 이 기기를 도입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ABL 바이오와의 약속도 뒤로 다 밀려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BBB 셔틀의 신뢰성과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본부장님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네. 수익이 빨리빨리 나잖아요. 네. 와, 이런 투심 때문에 나라면 지금 팔고 딴 데 가야겠다라는 심리도 오늘 많이 반영됐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동안 제약바이오 국내가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이 탄탄한 실적을 이렇게 뒷받침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그쵸. 같습니다. 기대감이 기대감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투심이 좀 몰렸고 그다음에 섹터 로테이션이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 다음 종목 섹터를 찾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로 간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계약이나 이런 것 좀 늦춰지면서 한 번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그쵸. 때문에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비중 자체를 뭐 지나치게 높은 비중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로 좀 이렇게 여러 종목을 나눠서 갖고 가는 것을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 네. 3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발을 떠나지 않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듣다 보니까 오늘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우선 정부가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계속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힌 것은 역시나 바이오도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네. 국가가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이오를 아예 떠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코스닥 뭐 상위 종목이라든지 또는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지난주쯤에 알테오젠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때 제약바이오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차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ADC 플랫폼으로 묶었을 때 알테오젠, ABL, 그다음에 리가캠 있는데 그때는 이 세 개가 다 무너졌는데 오늘 리가캠과도 양봉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리가캠도 좀 무서우니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양봉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 조심해야 된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을 일정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수정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정해야겠네요. 리가캠 바이오를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봉일 때를 확인하고 왔는데 종가는 2.87%, 3시 이후로 많이 하락폭을 좀 기록하면서 빠졌다. 다시 보면 뭐 제약바이오 불길이 다 번졌다라고도 오늘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네. 충격을 더했던 게 HLB도 있지 않을까요? HLB요? HLB 항상 근데 여기 트래블 메이커라서 이쪽은 네. 신뢰성의 문제로 따지면 임순재 대표님, HLB랑 ABL 바이오를 같이 비비긴 좀 어렵죠? 그렇죠.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니까 병역요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주가를 유지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번 다시 빠꾸를 맞았으니까 2번 맞았죠. 2번이죠.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지난 23일 날 이거를 다시 이제 항서제약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제조 과정에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다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으면 클래스 A1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사를 이제 청구한 이후에 60일 내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이번에 2로 분류를 받았다는 건데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도 그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오늘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항서제약이라는 게 이제 중국 이제 바이오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웬만큼 좋은 신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미국 내에 관련된 뭐 허가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도 미국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처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2차 전지 쪽에서도 반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2차 전지는 약간 냉탕 온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UAM이라고 하죠. 뭐 에어 택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갈 용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수익이 그 엄청나게 기업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로우해졌습니다만 예.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외에서 좀 더 기대감이 날 경우에는 2차 전지도 또 빠르게 반등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앞서서 바이오는 그래도 대형주라든지 네. 좀 덩치 큰 종목들로는 네.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2차 전지는 네. 애초에 그냥 섹터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분석할 때는 2차 전지가 좀 오른 것은 실적에 대한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그동안의 코스피나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 특별히 좀 많이 빠진 섹터 또는 덜 오른 섹터를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2차 전지가 좀 빠른 최근에 좀 오른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유지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좀 높이고 네. 기대감이 좀 나았을 때 조금씩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네. 코스닥 ETF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 안 좋아졌죠. 그리고 네. 본부장님의 2차 전지 비율을 조금 이렇게 합쳐 보면은 네. 코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걸 사는 거는 현재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어요. 이게 코스닥이 최근에 한 1, 2주 정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코스닥 ETF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 하루에 거의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고 네, 맞아요. 있습니다. 1조 원 정도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코스닥 지수, 웩도독이라고 하죠. 아예 수급 자체가 좀 이끌었다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그렇다고 좀 급격하게 따라가는 것은 최근에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을 좀 계산해 보면 한 100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적인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 과열 국면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963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뭐 오늘 118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간에 일단 많이는 올라간 것이라는 것. 현재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오늘도 실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산. 실적 수주 다 있었는데요. 방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현대로템이 4분기 실적 매출이 1.6조, 영업이익 2,675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방산이 이렇게 컨셉 미스하는 거
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임순재 대표님. 현대로템이 일단 지금 원래 영업이익 기준이 3,200억 정도 나오는데 오늘 2,600억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뭐 시장에서는 반응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네. 그런 모습들 보였지만 여전히 뭐 그래도 뭐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속 지금 뭐 현대 로템도 그렇지만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수주 잔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주 잔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뭐 충분히 다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넘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실적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조정받을 때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 지금 강앵커도 짚어줬지만 정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지금 방산주들 주가 자체를 네. 수주 말고 혹시 다른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이것도 수출주라는 측면에서 혹시 환율이 더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환율 어차피 이게 방산이 뭐 하루 이틀 뭐 수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중간에 그쵸. 인도하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S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환율 요소보다는 조금 더 뭐 새로운 좀 모멘텀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모멘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백로그 그러니까 그 계약이 쌓인 국가 말고 다른 새로운 구매처가 나와서 조금 더 수출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식의 기대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방산이 최근 뭐 2, 3년, 3, 4년 동안 지금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맞아요.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는 좀 반도체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지금 반도체가 더 좋을까 아니면은 방산이 더 좋을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산보다는 반도체에 조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그 양자택일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근데 네. 반도체 방산 같이 갖고 오는 게 좋은 전략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의 흐름을 1980년대로 많이 비유하십니다.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산업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가만 좀 바뀌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네. 섹터, 그다음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코어할 수밖에 없는 방산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패러다임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건 함께 갖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방산에겐 너무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근데 오늘 넥스원이 잠정 실적을 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근데 이거 이제 총이익에서 지난 3분기 빼보니까 영업이익 423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에는 또 수치가 많이 줄어든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넥스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이미 좀 반영한 거라고 보십니까? 넥스원만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히 넥스원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뭐 일단 잠정이익 자체는 뭐 나오긴 했지만 조금 시장보다는 낮게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원은 오늘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뭐 단기 트레이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방산 쪽 뭐 관심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반도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양자택일에서는 방산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매력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우주항공도 조금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우주항공 뭐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전까지는 방산 우주항공 얘기하면 그래도 우주항공 묻은 것들 좀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나왔었고 한데 국내보다는 차라리 우주항공은 미국 쪽으로 해서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주항공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의 기술입니다. 그쵸.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많이 있습니다만 종목으로 볼 때는 아직 한국보다는 미국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주항공에서 비즈니스의 시작은 바로 이 발사체인데요. 작년에 한 360회 정도 글로벌 위성 발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런 횟수입니다. 60% 이상이 미국에서 다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보다는 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우주항공청에서 뭐 검증기라고 하죠. 위성을 하나 10시쯤에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결국 뉴질랜드 기업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위성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로켓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좀 미국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항공 ETF 때문에 사실 좀 네.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네네. ETF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었거든요. 네네.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국내 ETF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좀 같이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항공보다는 좀 이 방산에 대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역시나 제가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주항공이 오른 것도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른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거나 그런 흐름은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조금 더 실적 나오는 것, 그렇죠. 흐름 펀더멘탈. 좋은 것 맞습니다.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숫자 찍히는 거 조금씩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했던 이야기들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정책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거예요, 저거? 좀 지금 저 사진 뭐죠? 선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수소 그리고 양자가 새로운 정책 수혜주로 오늘은 좀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과연 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건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승현 본부장님, 네. 정책 수혜주로 지금 일단 수소 테마들 오늘 좀 네. 올랐었는데 네. 수소, 차, 연료 전지 이쪽들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 수혜주들 네. 수급 지속성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우선 정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오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결국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책 같은 경우 한 번에 나오고 연이은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정책 테마가 좀 빠르게 오히려 식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책 테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이 굉장히 초기에 있는 산업입니다. 아직 뭐 이제 협의체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양자 컴퓨터 오늘도 뭐 기사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뭐 1시간에 뭐 7천만 원 얘기 나오고 수소 같은 경우도 분명 좀 더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민간 시장 경제가 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결국 기업이 그걸 얼마나 또 양산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도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밀어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임순재 대표님 근데 이 수소가 이 뭐라 그러죠? 수소로 해서 에너지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원전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전 모멘텀이 간다면 수소 좀 묻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만들어지려면 멀었나요? 일단 뭐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블루 수소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린 수소도 그레이 있고 뭐. 그레이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레이 수소일 경우에는 과연 그게 정말로 청정 연료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거리는 좀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원유나 이런 데서 이제 뽑아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만약 그거를 이제 뭐 클린 이제 수소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소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향후에는 이제 뭐 전력을 통해서 그런 이제 뭐
청정 에너지인 이제 수소가 뭐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뭐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조금 논의가 네,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 낮추어야만 아마 이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그런 관점에서 수소 관련된 테마가 나오면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영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뭐 수소차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소라는 섹터가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어 있죠. 네, 그렇죠. 많이 소외가 되죠. 한때 예. 이제 수소 경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뭐 붐업이 됐다가 그 이후서부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얘기는 되고는 있지만 상용화까지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수소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양자 컴퓨팅 쪽은 어떨지 한번 짚어볼까요? 양자 컴퓨팅은 또 국가에서 또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양자주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본부장님, 국내에서 네. 양자 기술 갖고 있다, 뭔가 네. 양자주로 분류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히는 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양자는 뭐 5년, 10년 이상의 좀 상용화 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기술력, 그다음에 상용화, 그다음에 그걸로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내는 구간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양자를 이제 처음에 육성하고 그다음에 몇몇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활용하자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자 같은 산업도 미국도 굉장히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미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산업을 좀 이렇게 많은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기술력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꿈의 산업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은 좀 우리가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뭐 양자는 근데 좀 웃기게 얘기해서 또 외국에서 어느 유명 인사가 퀀텀 뭐 퓨처가 보여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젠슨왕이 뭐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뭐 곧 있으면 이벤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 GTC에서도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갈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은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일단 양자가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라는 게 양자 역학을 이용한 그런 이제 뭐 모든 산업을 지금 양자 뭐 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도 그러니까 일반 뭐 지금 상장돼 있는 미국 나스닥에 아이온큐가 상장이 돼 있지만 네. 그걸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보통 양자 컴퓨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암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는 다르게 네. 양자 암호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비트코인도 뚫는다면서요, 막. 그것까지 되려면 이제 양자 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컴이에요, 그거는? 그 양자 암호로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통신 보안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 뭐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양자 통신 암호화를 했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호화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상용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양자 암호화 관련돼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양자 암호화 관련된 기업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면적으로 아직 상용화돼 있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물론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 상용화될지는 좀 더 그쵸.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든 수소든 정부에서 일단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건 만큼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결과를 저희는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본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리 지난 3년간의 증시를 이끌어온 M7 기업들이라도 투자자들의 눈은 높았습니다. AI 투자를 확대하자 이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네임밸류보단 수익이 실제로 나는지 그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섰는데요. 월가에서는 대형 기술주의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11% 올랐고 나스닥 0.72%, S&P 500 0.13% 내렸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빠지고 있다는 점 같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AI 인프라에 투자에 대폭 늘린 성적표를 공개하자 간밤 메인마켓에서도 10% 급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총 3,574억 달러, 우리 돈 51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절반이 날아간 셈입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 나올 실적 기대에 0.72% 올랐습니다. 실제로 마감 후 나온 성적표를 보면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미 선반영되어 애프터마켓에서는 0.2% 약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웃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내놓고 1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하자 1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에 반해 테슬라는 3% 빠졌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부분 뒤에서 종목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일론 머스크에게 쏠렸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합병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인공지능, 우주로 나뉘어 있던 머스크의 사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 머스크 제국으로 통합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합병 준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네바다주에 합병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 SPC 두 곳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이름은 K2 머저 서브. 이 두 법인에 모두 스페이스X의 브렛 존슨 CFO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xAI의 주식을 스페이스X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머스크가 언급해온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2에서 3년 이내 현실이 될 거라고 자신한 바 있는데요. 또 스페이스X의 위성과 이 xAI의 인공지능을 결합해 미 국방부 등 대형 계약을 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의 현금이 다른 계열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2016년 테슬라를 통해 파산 위기에 놓였던 이 머스크의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적도 있는데요. 내부 거래라는 비판에도 계열사 간 투자를 이어오는 머스크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이 테슬라의 xAI 투자는 반드시 주주 투표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고요. 시카고 연은의 PMI와 EU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로는 엑슨모빌과 쉐보론, 버라이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죠.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워시는 현재 쿠팡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시는 밤 늦게까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12월에는 공식 면접을 받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자리에 적합해 보인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원래 매파였던 워시는 그간 트럼프와 합을 맞추면서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누굴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변동성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he memory chips, there were smartphones that have the high demand of that, and now the AI data centers are also doing this kind of high demands, and it's not a temporary trend. I think it's gonna go through the whole year, maybe the next year as well. There will be a winner in the age of AI because some of them have the very advanced AI models to be, the fundamental layer that will give global supply to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s. 네, AI 계속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또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재지정했습니다. 경제 전반 흐름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6년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채권 크레디트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받으면 참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수상자 분의 FOMC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FOMC 리뷰 어제 이미 한번 좀 듣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큰 승부는 작년 12월 FOMC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파월이 작년에도 사실 여러 설왕설래 속에 관세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연 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느냐 네. 그런 우려 속에도 고용 지표를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고용이 좀 전체적 일자리도 떨어지고 12월 달까지 확인된 셧다운 때문에 좀 데이터가 딜레이 되긴 했지만 미국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샤멜 법칙이라고 해서 연준 출신 그쵸. 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실업률이 6개월 평균 수준에서 한 0.5%만 떠도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그게 대략 지금 4.7% 정도 수준인데 그 12월 달까지 그 목전에 뒀으니 그때까지는 9월 10월, 12월까지 연속 인하의 핑계를 대고 들어왔는데 파월이 그때 12월에 인하를 해주면서도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 보시면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2분기에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한번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반작용 때문에 3분기는 좋을 수 있는데 이번 4분기까지도 심지어는 전분기를 연율화했더니 무려 5%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해 보이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2% 정도 성장하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적당한 양호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2%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면서 2.3%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 때문에 파월이 단순히 지금 최근에 뭐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쿡 이사죠. 연준 이사도 뭐 소송까지 하고 있는 트럼프의 압박에 삐져서 네.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여건들이 지금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작년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3%대까지 3.75까지 금리를 낮춰놨으니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1월 회의는 사실상 시장에서 별다른 시그널도 없을 거라고 봤고,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무던하게 되려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가 네. 조금 더 부각되는. 앞서 뭐 지금 기대가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죠. 있지만 예,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1월 FOMC 결과보다 신임 연준 의장 선임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네. 그 가장 유력한 인물들 그리고 특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엎치락뒤치락이 많았어요. 총 토탈 인물로만 따지면 4명. 거기에 이제 약간 네 명이죠. 예, 4명 정도가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하게 트럼프도 검토한다고 했고 거기에 조금 거의 뭐 카메오로 마이런 가장 비둘기적인 지금 이사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그분은 제외해놓고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다시 유력 주자인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맞아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연준 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를 받는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지율이 좋았는데 작년 3분기, 4분기쯤에는 지금 NEC 경제자문위원장이죠. 케빈 해시시라는 분이 가장 친트럼프적인 인사다. 이분은 트럼프의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 12월 달까지 이분이 뭐 그러니까 지명 확률 80%까지 갔을 때 맞아요. 오히려 금융권에서 반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통화정책 완화 기대 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의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해시시 워낙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았으면 좋겠다 1월 달에 얘기했더니 잠깐 또 전 워시 이사가 올라오는 듯 보였다가 혹시 뭐 그 중간중간에 현 연준 이사인 월러 같은 사람도 네, 맞아요. 예, 트럼프한테 좀 이번에도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네. 2명의 인하 소수 의견 중에 이번 FOMC에 존재감을 통해서. 예,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어느 정도 정책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의사 표명은 했지만 20%에 넘는 지지를 받은 적은 없고요. 릭 라이더라고 하는 지금 현 가장 큰 글로벌 운용사죠. 블랙락의 CIO가 맞아요. 잠깐 또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괜찮은 친구야 얘기하면서 무려 우리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릭 라이더가 연준 의장이 될 거라는 확률이 거의 한 40% 후반 50%를 넘기진 않았지만 맞아요.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워시나 이번에 FOMC의 인하 소수 의견까지는 원론은 한 10% 내외에서 좀 부진했는데 어젯밤 마지막으로 워시 이사가 백악관에 좀 늦게까지 있었다라는 후문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베팅 사이트들은 이제 80%를 넘어 90%의 확률로 가장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 근데 그 평을 하자면 네. 이분은 과거 연준 이사를 재임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매파 성향이 있는 그때는 미국이 물가에 좀 대항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연준 이사로서 좀 원치농자가 아닌가 했는데 트럼프랑 조금 관계가 깊어지면서 좀 비둘기파로 해석되는데 오늘도 지금 워시 이사 지명되고 미국 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4bp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위쪽에 충격이 들어오는 건 이분은 트럼프가 또 지명하면 파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균형적인 통화정책 의견을 좀 낼 수 있지 않는가. 연준에서 이제 이사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대로 채권 시장 쪽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해시시 됐으면 아마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져가고 그다음 릭 라이더가 됐으면 그래도 시장에서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장성 있게 대응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워시 이사는 그래도 조금은 매파적 비둘기 이게 섞여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반응도 아주 환호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 트럼프가 가장 채찍근을 세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그렇죠.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되든 그냥 트럼프의 복심처럼 그냥 계속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까요? 사실 트럼프가 세웠던 게 파월이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파월도 사실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그런 걸 지금 예상하기는 좀 힘들까요? 근데 저는 연준의 그 보팅이 총 12명의 그 연준 이사 지역 연은 총재들이 좀 지역 연준 총재들은 투표권을 연으로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맞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앵커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FOMC 이게 분기 말 할 때마다 점도표 맞아요. 다플랏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지만 지금처럼 매파들은 작년 12월 달 금리 인하도 반대하면서 오히려 4%에서 인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비둘기 마이너는 2% 초반까지도 지금 낮춰야 된다. 네. 그리고 뭐 그 의견들이 다 분화가 돼서 지금 의견들이 하나로 좀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임 의장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누가 된다고 해도 이 분화된 의견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작년 12월 달도 사실은 애초에 나온 연준의 매파 위원들의 발언은 인하를 못 해준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주가 하락과 함께 고용 지표 중심의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더니 인하를 해줬거든요. 네. 저는 올해 그 시장 컨센서스가 신임 연준 의장이 지금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이고 정작 5월 달에 파월 대신 취임하고 나도 지금 시장은 대략 신임 연준 의장 취임한 첫 회인 6월부터 인하해서 네. 올해 한 2차례 정도. 그 이상을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3.25 정도까지 시장 컨센서스가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그 정도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현재 연준의 분화된 의견을 생각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거에 부합한다고 하면
뭐 워시 정도 되는 균형감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해소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나중을 생각하면 더 적당한 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시니까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케빈 러시가 거의 높은 확률로 갈 확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에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변동성은 좀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컨센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무난한 인선이고 어차피 트럼프의 그러니까 지금은 취임 전까지 아직도 4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네. 약간의 실망감이 오늘 채권 시장에서 반영됐지만 이 이상 갈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준 이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더 키우는 쪽은 아닐 것이다. 다행이네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자꾸 트럼프 대통령께서 날리는 이 SNS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데 더 오히려 거기가 더 네, 그렇고 그걸 더 이쪽은 신경 문제 써야 없을 되겠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뭐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오히려 지금 연말에 그 셧다운 그만큼이 될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보시는지. 가장 큰 예산의 틀이나 마찰은 작년 그 4분기에 있었던 45일 최장 기간 맞아요. 셧다운에 녹였고 지금은 이제 연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슈다 그린란드 이슈다 바깥에서 좀 혼란을 크게 일으켰고 안에서도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뭐 이민자 단속하다가 뭐 이제 불의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뜨고 있다.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좀 뺏기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 관련돼서 민주당은 지금 기세에서 핑계대고 베이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상원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좀 마찰적으로 길게는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선거인은해서 아무리 반대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매년 맞아요. 끌고 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슈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짧은 기간 셧다운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미국이 재정 정책을 좀 무리하게 써왔거든요. 작년에 트럼프는 생각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정 적자를 GDP 한 7, 8% 쓰던 걸 5%대로 조금 맞아요. 줄여왔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선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부가 돈을 쓰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쪽에서는 좀 저는 이번에 셧다운 이슈는 미국의 균형 재정 측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재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그런 트럼프에게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트럼프의 맞아요. 정책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죠. 네, 그리고 셧다운이 그리고 저희처럼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셧다운이 나와도 지표가 나와도 해석이 안 되니까 불확실성만 지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네. 네, 환율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많이 예민하잖아요. 네. 자, 근데 뭐 관세 더 올려 이런 얘기 갑자기 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왜 선정됐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절차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의 가장 큰 함의는 조금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근린 궁피파라고 혹시 좀 낯선 용어시죠? 근린 궁피파. 궁피는 알겠는데. 예, 궁피파.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 무역결에서 통화 가치가 약한 나라가 수출에선 교역 여건에서는 그렇죠. 어떻죠? 그게 이제 일부러 자국 통화를 약세를 끌어가서 상대방 이례적으로. 국가에 교역을 더 수출을 많이 해서 교역의 무역 수지를 많이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걸 전략적으로 쓰는 걸 근린 궁피파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쓰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견제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달러 가치가 뭐 트럼프의 여러 정책의 반작용,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작용에 달러 지수가 작년에 연으로 대략 7%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일본 엔과 있죠. 우리나라의 원과 그다음 또 대만과 아시아 국가 중엔 또 특이하게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 같은 국가들. 이들 국가들의 좀 특징이 뭘까요?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 기반. 예, 대미 수출의 비중이 크고 또 하나 우리도 지금 작년 10월 에이펙 때 대미 투자 관세 협정을 했지만 미국 투자와 관련된 민감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 이들 국가들은 지금 아시아의 지금 관광 수지로 돈을 버는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작년에 통화 가치가 무려 7에서 8%씩 절상이 됐어요. 우리랑 반대 방향이었죠. 거기는 왜냐면은 바로바로 달러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놓고 가면 그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달러 플로우가 좋아서 거기는 절상이 되는데 미국 투자와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분명히 그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한데 그 달러보다 더 약한 국가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명을 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기에 맞춰서 보수적인 발언을 해줬죠. 니들이 지금 펀더멘탈 대비 통화 가치가 정상적으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시 개입, 구두 개입까지 해주면서 엔화와 특히 원화 네. 이 두 개 통화에 대해서 좀 안정화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힘들죠. 때문에 예, 오히려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입을 하면서 지금 방어를 하는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위쪽에 대한 상단을 미국 쪽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주면서 더 달러 대비 그 해당 통화들이 약세로 가지 않겠다. 니네들은 통화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국가다.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부정적인 딱지로 봤는데 지금 대미 투자를 위해서 통화 가치 안정성이 필요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을 막아주는 장치가 될 수 있는. 한국 니네가 잘못해서 일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그 MOU를 맺었죠. 뭐 연 200억 달러 이상씩 미국에 투자를 하는 캡은 그 정도인데 하려 때 우리가 조건을 하나 건 게 뭔지 아세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져서 우리 환율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 200억 달러 못 준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환율 조작국이 니네가 진짜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경고성이라기보다는 아니 한국이 니네가 펀더멘탈 대비 원화가 너무 약하네 이런 쪽에서의 그 흐름들이 뭐 이걸 뭐 우리 서학개미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투자하는 기업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안전성을 마련하는 또 반작용이다. 그러면 역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부정적인 시그널이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고착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중국은 또 최근에 우리 원이나 엔에 비해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약세 기조를 좀 나타내는 경기가 어려울 때 좀 구간이 있었지만 미국하고 이제 관세 마찰이 있을 때 특히나 근데 요 근래 그런 균형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아직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굳이 환율 조작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해줘야 될 취지가 의무가 없고.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 그런 이례적이잖아요. 남의 나라 재무장관이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게 그런 식의 개입이 지난주 특히나 일본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엔화 약세를 갈 때 그렇게 뭐 지금 부인은 하고 있지만 개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은 없다 하지만 언급상으로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되게 환율 쪽에서 복잡한 거는 우리나라 원화만의 문제도 있고 네네. 달러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는 포인트도 있는데 엔화가 껴버리니까 솔직히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이제 엔화 원화는 어떻게 커플링으로 가신다고 보세요? 그런 지가 꽤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세트로 지금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우리가 다 다른 커런시 대비 대응은 좀 어렵지만 엔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주는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난주에 일본이 결국은 환시 개입하면서 그래서 엔화가 160엔 정도 상단 잡고 맞아요. 달러 대비 그리고 나서 원래 정점 타겟은 한 155엔 정도 봤는데 조금 더 미국에서 개입하면서 152엔까지 그랬더니 우리도 1,480원 상단 잡고 거의 비슷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420원대까지 진입했지만 오늘 이제 일본은 153엔, 우리는 1,430원대, 4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 수입맛은 대략 일본은 155엔 정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1,400, 한 3, 40원대에서 균형을 잡으면 일본하고 연동해서 움직여서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움직였던 환율에 대한 악재는 일본 쪽에 무리한 확대 재정으로 일으켰던 부담들을 좀 소화하면서 좀 균형을 찾는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표에 상관계수가 0.74? 73 정도 나왔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70%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하. 상관계수가 1이 나오면 100% 똑같이 움직인다. 네. 그러면 0.7이면 굉장히 그림으로 상관관계가 봐도 꽤 예, 높다라는 굉장히 거죠. 높죠. 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뒤에 국채 얘기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만간 나와주세요.
제가 좀 오늘 또 쓸데없이 좀 감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이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됐고 나가시는 역시 길에 베스트 작가님이 애널리스트. 아마 날짜 잡을 거예요. 네. 네, 확정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권 얘기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조금 아쉽게 마무리는 했는데 그래도 아유. 2월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맞습니다. 네. 다시 2월엔 또 올라가는 국장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